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곧 40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에겐 형님 한 명과 동서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할 일은 이해 득실을 챙기지 않고 묵묵해하는 저와는 달리 형님과 동서는 눈치도 재빠르고 잔머리도 잘 굴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형님은 동네 작은 미술학원 선생님이었고 동서는 작은 건설회사의 사무직이었는데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면 늘 일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빠져나가더군요. 초등학교 선생님인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동서, 이래서 다들 공무원 하는가 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정하지도 못해. 오늘도 봐봐. 원래 수업 없는 날인데 학부모 연락해와서 꼭 오늘 수업 들어야만 한다니까 어쩌겠어? 요즘 애들도 귀하니 그냥 알겠다 하는 수밖에. 회사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형님.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찍 가려고 이번 주 내내 야근하면서 일 처리했는데 오늘 또 다른 일거리 주면서 야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성질 난다고 때려치울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지. 죄송해요. 오늘도 둘째 형님만 고생하시겠네. 단톡방에 올라오는 늘 같은 변명에 저는 화가 나지도 않는 지경이었죠. 혼자 일을 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도 핑계를 대며 가지 않게 되면 시모 혼자 고생할 것이 뻔하니 또 그럴 수는 없겠더군요. 두 사람은 얄미웠지만 시모는 저와 성격이 꽤 잘 맞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상황을 살펴보셨고 저에게 일을 떠맡기지도 않고 늘 자신의 몫은 정확하게 해내는 분이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과 동서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일 핑계를 대며 낮 시간엔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고 시모와 제가 늘 그렇듯 일을 분담하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매번 애들이 바쁘니 너 혼자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손이 빠르셔서 제가 할 일도 별로 없는걸요. 나야 늘 하던 일이니까 몸에 익어서 그렇고 너는 아니지 않니? 처음엔 다들 와서 돕는 척이라도 하더니 1년쯤 전부턴 바쁘다는 핑계로 다 준비해 놓으면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니 같은 변명도 한두 번이지 어찌 그리 변명도 성의가 없는 것인지. 정말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이 있겠죠. 너무 놓여 마세요. 처음엔 저도 좀 힘들긴 했는데 저도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둘째 네가 벌써 시집 온 지 3년이나 된 게야? 세월 참 빠르구나. 에휴, 어쨌거나 네가 좀 더 고생 좀 해주려무나. 내가 죽기 전엔 이 제사 더 없애주고 갈 터이니 우리 다 죽고 나면 너희는 편히 살아. 일이 고돼도 시모가 마음을 저리 헤아려 주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가끔 시모가 하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준비를 끝내고 나니 동서가 먼저 그 뒤를 형님이 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 다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수고비라면서요. 동서, 수고했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오늘 몸고생했을 텐데 마사지라도 받아.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준비했어요, 형님. 내일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매번 감사하고 죄송해요. 고작해야 10만 원. 누굴 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얼마 되지도 않는 봉투로 인사치레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그날따라 얄밉더라고요. 돈 봉투는 됐고 형님이 고생 좀 해주셔야겠어요. 동서, 형님 도와서 뒷정리 좀 해. 난 무리했더니 몸살이 오려고 해서 먼저 좀 가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둘이 함께 이 많은 뒷정리를 언제 다 해? 동서가 있어야 빨리 끝나지. 맞아요.
형님은 매번 하던 일이지만 첫째 형님이랑 저는 하는 시육만 해서 요령도 에, 그게 아니라 하여튼 형님이 계셔야 빨리 끝나죠. 말 한 번 잘했네. 일도 많이 해봐야 늘고 요령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 이참에 나 없이 두 사람 호흡 좀 맞춰봐. 그동안 얼마나 이런 일을 안 해봤으면 나 없이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나 붙잡고 늘어지지 마. 이 말에 동서는 가만히 입을 닫았는데 형님이 급발진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맏며느리가 돼서 이런 일에 줄곧 빠졌다고 핀잔 주는 거야, 뭐야? 내가 놀면서 안 왔어? 말했잖아. 나도 학부모들이랑 애들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피차 잘하는 사람들끼리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전 그저 제 몸이 아파서 먼저 가겠단 말을 했을 뿐이고 형님이 저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제 말 어디에 핀잔이 있었나요? 왜요? 괜히 찔리나 봐요? 형님 말대로 일이 그렇게 돼서 못 온 건데 왜 혼자 제발저린 사람처럼 나를 세우세요? 형님은 어떻게 해서든 말싸움에서 이겨보려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심호가 나서 그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더군요.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며 말이죠. 몸이 안 좋으면 가야지. 둘째, 뒷정리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보거라. 몸도 안 좋다는 애가 뒷정리까지 왜 신경을 쓰니?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네 남편한테 나가서 차에 시동 걸어 놓으라 했으니까 얼른 가보거라. 평소엔 며느리들 대화엔 절대 끼는 법이 없던 시모까지 나서 저의 등을 떠밀어주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시모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까지 싸주며 배웅해 주셨고 저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가고 난 후 시모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뒷정리를 일절 돕지 않았고 그 와중에 형님은 게으름까지 피운 것인지 동서의 하소연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가시고 난 후에 첫째 형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 아프다면서 화장실 가서 30분, 다리 아프다면서 앉아서 다리 만진다고 30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겠지. 시댁 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아프긴 무슨? 폐병인 거 누가 모르나? 결국 그 많은 뒷정리 저 혼자 거의 다 했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주방에 들어올 때만 급하게 뭐 하는 척만 하고요. 매번 그런 식이잖아.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그런 걸로 화를 내? 혼자 당하니까 열받잖아요. 아니, 우리 시댁이 아무리 장남, 차남 구별 없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했어도 맏며느리는 맏며느리잖아요. 어떻게 된 맏며느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지. 어제는 얄밉게까지 하더라니까요. 최근 두 사람 때문에 혼자 독박으로 고생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듯 했어요. 하소연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것이었죠. 그러면 그 많은 걸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제가 동서 편을 들어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자 동서는 더 흥분한 목소리로 형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종일 서서 혼자 설거지하고 다 닦아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겨우 일어났어요. 다리에 알도 배고 허리도 뻐근한 게 온몸이 다 아픈 거 있죠? 큰형님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그러니 나는 어디 성한 곳이 있었겠어? 여태까지 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고 만들었는데 동서랑 형님 덕분에 말이야. 동서는 그때야 하소연할 사람을 잘못했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지 하소연은 그만두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형님은 몰라도 저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거였어요. 마음이야 일찍 가서 같이 하고 싶었죠. 그 회사 일은
늘 시댁 행사 때마다 생기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니 믿어는 볼게. 그런데 동서, 내 입장에선 두 사람이 얄미울 수밖에 없어. 동서가 어제 그랬듯이 말이야. 형님, 기분 많이 나쁘셨어요? 나도 사람인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되면 앞으론 일이든 잔머리든 적당히 하고 와서 좀 도왔으면 해. 나도 진짜 온몸이 다 아프거든. 네, 형님. 앞으로는 일찍 가도록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말 큰형님께 말씀하실 거 아니죠? 중간에서 말 옮기고 그런 짓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평소에 일 좀 해놔. 다음 대사 때도 그렇고 김장 때도 그렇고 늦지 말고 일찍 와서 손 좀 보태려면 네, 노력해 볼게요. 굳이 보지 않아도 동서의 얼굴이 눈앞에 환하더라고요. 불만 가득한 입을 쭉 내민 그 표정이 떠올라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웃었네요. 간만에 속이 다 시원했죠. 그 후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서는 잠깐이었지만 돕는 척이라도 하려고 애쓰더군요. 물론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았고 반복되지도 않았지만요. 반성의 의미보다는 혹시나 제가 형님께 자신이 형님을 흉본 것을 다 전할까 겁이 나서 하는 보여주기식의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두 사람은 여전히 얼굴조차 비추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은 오지도 않으면서도 각자 남편들에게 덜렁 김치통만 쥐어보낸 꼴을 보는데 일은 하지 않아도 김치는 받아먹겠다는 그 시커먼 속내가 보여 배알이 다 뒤틀리는 듯 하더군요. 시모의 생각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듯 아들들에게 나를 세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네 와이프들은 일은 하기 싫은데 김치는 받아먹고 싶다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몰라? 에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장남이 또 엄마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 집사람은 학원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온다고 하니까 나라도 일 좀 돕고 김치 얻어가려고 왔지. 나도 엄마 김치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래서 바쁜 집사람 대신 내가 대표로 왔어. 내가 대신 일하고 김치 좀 얻어갈게. 할 줄 아는 거라곤 참새처럼 입 벌려 받아먹는 것밖에 없는 인간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어찌나 큰 소리를 치는지 화가 오르더라고요. 마침 양념도 다 만든 뒤였고 남은 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일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전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벗어 시숙에게 주고 시모의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벗겨 시동생에게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니 뒷일 좀 부탁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양념 절인 김치에 버무려서 김치통에 차근차근 담고 뒷정리만 하면 돼요. 쉽죠?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이걸 남자 둘이 어떻게 해요? 맞아요, 형수님. 저흰 그냥 통에 담아놔 주려고 온 거라고요. 이딴 일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서방님 생각일 뿐이고 형님이나 동서 왔으면 두 사람 몫인 일이었을 테니까 두 사람 대신해서 온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다 하세요. 어머님이랑 저는 나가서 좀 쉬다 올 테니까요. 그러면 수고하세요. 시모의 손을 이끌고 나오면서도 시모가 언짢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표정이 저보다 더 밝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유쾌하게 웃으시는데 걱정이 싹 날아가며 처음으로 고부관계를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터라 값비싼 고깃집에 가서 배도 채우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 커피도 한잔 했고요. 쉴 새 없이 수다도 떨다 보니 밤이 다 되어서야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김장은 망했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니 각자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온 형님과 동서가
일을 다 끝내고 소파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이라도 한 것인지 남자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은 사전에 계획이라도 세운 듯 동서는 시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형님은 저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가더군요.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자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다 떠넘기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남편 손에 김치통만 덜렁 쥐어서 보냈어요? 일 대신하라고요? 일을 하기 싫으면 김치 욕심이나 내질 말지. 형님이야말로 그게 무슨 치사스러운 짓이에요? 뭐? 치사? 욕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차피 김장 넉넉히 하는데 우리한테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 동서네가 일일이 가져다주는 수고스러움이라도 덜어줄까 해서 남편이라도 보내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끝까지 큰 소리야? 형님이야말로 끝까지 뻔뻔하네요. 바빠서 못 온다는 사람이 남편 전화에 이렇게 달려와서 김장도 끝내고 뒷정리까지 한 걸 보니 바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그건 때마침 오기로 한 애가 못 온다고 해서 겨우 시간 내서 온 거라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형님은 제가 바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누가 동서 보고 바보라고 그랬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자학을 하고 그래? 사실은 무슨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매번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줬으면 최소한 통만 쥐어서 보낼 생각은 말았어야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동서, 평소에 쌓인 게 많은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버릇없다는 생각은 안 해? 완전 하극상이지 하극상. 내가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동서보단 윗사람이야.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예의는 갖추란 말이야. 예의를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죽어라 일하는데 이때껏 코빼기도 안 비쳤던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거든 평소에 행동이나 똑바로 하고서 하세요. 그딴 식으로 굴어놓고 이제 와서 위계질서 같은 것 따지면 그 말이 와닿기나 하겠어요? 코빼기도 안 비쳤다니. 나도 그렇고 막내 동서도 그렇고 바쁘기 전에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일 도맡아서 했어. 이거 왜 이래? 전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형님 기억력은 참 남다르네요. 하여튼 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형님이나 동서가 치사하게 굴면 똑같이 치사하게 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말다툼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두 사람은 제 몫의 김치는 따로 챙기지도 않았더라고요. 기대도 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이미 형님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고 형님과 동서에게 한 소리 하기 시작했죠. 너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마무리는 너희가 했을지 몰라도 밑작업이랑 양념은 둘째가 다 고생해서 만들었다. 그동안 너희 입에 들어갔던 김치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이렇게 애들이 마음을 좁겠어? 시모는 호통을 치며 김치를 다시 배분해 나눠주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만 보더군요. 내 이때껏 두 사람이 뭘 하든 너희들이 일이니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런 짓은 좀 너무하지 않니? 양심도 생각도 없는 동물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치사한 짓은 하지도 말거라. 알겠어? 단순히 김치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이때껏 있었던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아 말했고 두 사람도 그 숨은 뜻을 모를 리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저에게 억지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앙심을 제대로 품었는지 하는 척만 하는 신용은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고생스럽긴 했지만 시모와 성격이 잘 맞는 편이라
시댁에 갈 때마다 고부 갈등은 없다는 걸로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던 시모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긴 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시모는 넘어진 즉시 두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숙은 장남이고 시동생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에 살았던 터라 먼저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형님과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곧장 가지 못하는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주어 제가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그냥 조금 삐끗했다고 하더구나. 그나저나 또 너만 고생시켜서 어째? 학교에 있던 거 아니었어? 괜찮아요. 마침 수업도 없기도 했고 다른 선생님께 잘 부탁하고 나왔어요. 아휴,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손이 떨려요. 그런 일 생겼으면 바로 전화를 하시지. 혼자 구급차 타고 오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랑 연락되고 나니 그때야 119 생각이 났어. 네 시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서 멀리 나가 있기도 하고 놀라서 급하게 올까봐 연락도 안 했고 말이야. 진작 119 생각이 났으면 너도 이런 고생은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고생은 무슨? 어쨌든 이왕 오신 김에 하루 이틀 계시면서 검사 좀 받으세요. 그렇게 시모는 이번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고 이틀이란 시간 동안 형님과 동서는 딱 한 번, 그것도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화가 났던 건 횟수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두 사람의 말 때문이었어요. 동서, 미리 말하는데 난 어머님 평가는 못 해줘. 허리 삐끗한 거 하루 이틀 만에 나을 것도 아니고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꽤 오래 갈 건데 그냥 입원을 더 하든 요양원으로 모시든 해. 저는 형님들 뜻에 따르긴 할 건데, 참고로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연차도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결정 내려주세요. 심하진 않아도 어쨌든 몸이 불편한 시모를 보살피는 일, 며느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모를 마치 중병든 노인 취급하는 두 사람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더군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 미리 선수를 치는 모습은 저를 더더욱 화나게 했죠. 형님, 요양원이라뇨. 어머님이 하반신 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삐끗하신 것 뿐이에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요. 일상생활이 가능만 할 뿐이잖아. 식사도 식사지만 청소, 빨래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난 못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 살림만 해도 힘들다고. 저도요. 저희 집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전 절대로 어머님 살림까지 신경 못 쓴다고요. 그만. 두 사람 뜻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동서도 그만 가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두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두 사람은 만족한다는 듯 미소를 보이며 돌아갔고 시모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에도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놈들 역시 얼굴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 후로도 시댁엔 찾아오지 않았고 예의상 연락 몇 통은 오더라고요. 시모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편과 제가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전 몇 달 동안 시댁을 오가며 평일엔 퇴근 후 시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서 저녁을 먹고 가볍게 청소와 빨래를 해드렸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가서 지내다 오곤 했죠. 저의 이런 행동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시모와 더욱 가까워졌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은 시모가 온 가족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잦은 일이 아니었기에 모든 식구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시댁에 모이게 되었죠. 이렇게 모이라고 한 이유는 미리 재산을 좀 나눠주려고 불렀다. 간단하게 말을 마친 시모는 세 아들에게 각각 통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 발 뒤에 물러서 통장의 잔액들을 보니 그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숙은 700만 원, 시동생은 500만 원인 반면 남편의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숙도 남편의 통장 금액을 본 듯 언성을 높이며 시모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왜 난 700만 원이고 현승이 통장엔 저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형은 700만 원이야? 난 500만 원이야. 둘째 형은, 뭐야? 둘째 형은 왜 이렇게 많아? 1, 2천도 아니고 5억이잖아, 5억. 두 아들의 원성에 시모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너희 통장에 든 돈은 이날 이때껏 너희가 우리한테 준 용돈 모은 돈이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막내보다 200만 원 더 줬더라. 그리고 둘째 내는 이때껏 우리한테 돈도 돈이지만 마음을 많이 써줘서 결혼할 때 받은 집값까지 보태서 넣었다. 모두들 상상하지도 못한 돈이었죠. 평소 시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틈만 나면 했으니까요. 우리 너희한테 할 만큼 했다.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공부도 원하는 만큼 다 시켜줬고 결혼할 때 집도 적은 돈으로 가지게 해줬으니 말이다. 그러니 더는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라. 남은 우리 돈은 우리가 알아서 다 쓰고 죽을 것이니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말거라. 물론 처음엔 형님과 동서는 이 말을 믿지 않고 시댁 행사에 잘 참여하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와 시모는 이 말이 100% 진심이라는 듯 하나둘 처분하신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병원도 자주 오가며 돈을 아끼지 않고 쓰셨어요. 저 이야기도 반복해서 하시기도 했고요. 작정하고 한번 쓸 때마다 꽤 큰 돈을 쓰는 시부모님들을 보며 그 추세라면 물려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형님과 동서는 그때부터 시댁 일에 손을 놓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 자식과 새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구는지 지켜봤고 그 결과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저와 남편은 얼떨떨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가 난 시숙은 시모에게 언성까지 높이며 모함을 지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 현승이가 엄마한테 잘해봤자 장남인 나보다 잘했겠어? 장남인 너보다 훨씬 더 잘했어. 지난 몇 년간 너희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도 없었던 반면 둘째 내는 내가 다친 이후론 주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 도와주곤 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건 우리도 마음으론 100번, 1000번 더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둘째네는 둘 다 집에서 노는 애들이니? 쟤들도 일하고 바쁜 애들이야.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다고 쳐도 집안 행사에라도 너희가 똑바로 참석이나 한 적이 있니? 매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댔지. 핑계가 아니라 진짜 바빴다니까. 어쨌든 참석 안 하는 건 너희 마음대로 했듯 우리 재산 우리 마음대로 주겠다는 거니까 더는 군말하지 마. 시모의 말에 시숙은 말을 잇지 못했고 시동생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화는 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에 형님이 나서 급하게 반성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시모의 마음을 돌려보려 갖은 애를 쓰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이때껏 너무 무심했던 거 인정해요.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차별? 네가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차별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야?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 맏며느리라는 게 뭐 하나 앞장서서 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일 한 번 안 하려고 잔머리만 굴리는 거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니? 너 하는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이때까지 집에 안 오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였다. 시모는 그간의 서운함을 쏟아내듯 숨 한 번 쉬지 않고 형님을 몰아붙이더군요. 형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았고 상황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노리던 동서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론 둘째 형님네보다 더 잘할 테니까 저희한테도 기회를 좀 주세요. 기회는 몇 년 동안 충분히 줬다. 긴 시간 지켜보고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니 긴 말 하지 마. 장남, 차남 구별 없이 다 안 주신다고 하셔놓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따로 챙겨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흰 둘째 형님네보다 더 잘했을 거라고요. 돈 바라고 하는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둘째네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그렇게 잘한 줄 알아? 뭐 좀 알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댁일에 나서서 하고 싶겠냐고요. 특히나 맏며느리도 아닌데요. 너희 다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둘째네만 우리한테 헌신적이었어. 난 줄 돈 다 줬고 더는 번복할 생각 없으니 얼른 다 돌아가. 속 시끄러워.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형님네를 선두로 동서네까지 화가 잔뜩 난 채 나가버리더군요. 그땐 다신 시댁에 발길도 하지 않을 사람처럼 화를 내곤 가버리더니 그 후 시댁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와서 온갖 일을 스스로들 하더군요. 그 얼마나 속이 훤히 보이는 아부질인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시모 역시 같은 마음인지 어느 순간부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오늘도 일찍 올 필요 없다. 천천히 볼일 다 보고 늦게 오거라. 네? 설마 형님이랑 동서 벌써 왔나요? 아침부터 와서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다 한다고 난리들이다. 진작 저렇게 좀 하지. 이제 와서 저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거늘. 하여튼 여기 상황은 이러하니 너까지 와서 힘쓸 필요 없어. 네, 알겠어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래, 정 바쁘면 안 와도 되니까 여긴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듯 완벽하게 제 편이 되어버린 시모와 뒤늦게 효도하는 척을 하는 형님과 동서 덕분에 편안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일손을 거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어쩌나 했는데 두 사람은 오히려 늦게 오는 제가 더 달가운 분위기였어요. 제가 늦으면 늦을수록 자신들이 더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듯했죠. 그 헛수고를 언제까지 하려나 했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형님과 동서가 아침부터 시댁을 찾아왔더군요. 마침 주말이었던 터라 저흰 늘 하던 대로 시댁에서 하루 자고 일어난 참이었죠. 척 보아도 작정을 한 얼굴이었는데 훤히 보이는 속내만큼이나 말 또한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내놓더라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요즘 애들 유학은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어머님 장손도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아들 유학비를 우리한테 부담해라. 이 뜻이야?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여유 되시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장남이랑 장손이 잘 돼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길만 잘 닦아주면
훨훨 날 수 있는 애라고요. 아무리 부모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정규 수업도 잘 못 따라가서 성적은 늘 하위권에 과외란 과외는 다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외국에 보낸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더군요. 시모의 생각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지 형님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네 아들 영어는 제대로 할 줄이나 아니? 가서 배우는 것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 보내는 거지.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하루가 멀다고 학교에서 연락 오는 애를 외국에 보내서 돈만 가져다 버릴 셈이야? 그러니까 유학이라도 보내보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시간 낭비할 바엔 유학이라도 가면 더 넓은 세상도 보고 귀도 트일 거 아니에요. 귀가 트이기는 입도 한번 못 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돌아오겠지. 나도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너는 네 아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품에 끼고 있으면서 인간부터 만들어. 시모의 말에 비웃음을 픽 하고 뱉어낸 동서는 급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자신의 본론을 꺼내놓더라고요. 어머님, 막내 아들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어요. 대체 뭘 도와달란 말이니? 어머님 막내 아들이 요즘 회사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하루가 멀다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고 입맛도 없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저러다 사람 잡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뭘 어쩌라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 아니,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가 사업 이야기를 계속 꺼내던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도 아니고 가게 얻을 돈만 좀 도와주시면 저도 회사 그만두고 남편 도와서 열심히 꾸려볼게요. 사업?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지? 네, 커피 가게나 옷 가게 아니면 음식점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와주시기만 하면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돈부터 내놔라. 내가 너희 은행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본데 어림도 없다. 그거야. 일단 투자만 해주시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구상을 하려고 했어요. 돈 해주신다고 확답만 주시면 사업 계획서 제대로 작성해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내 아들 내가 잘 아는데 그 녀석은 사업할 만한 그릇이 못 돼. 헛바람 넣지 말고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게 해.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막내 아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야망이 큰 남자라고요. 그까짓 월급쟁이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가 월급쟁이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렇게 네 남편 사업시키고 싶으면 네 친정 가서 받아다 해. 우린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두 사람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모조리 실패로 끝난 후 형님과 동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공치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랑 동서 근 1년 동안 시댁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서 다 해결했어요. 그게 잡일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본업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요. 이 정도 했으면 둘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재산 좀 나눠주실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필요할 때 주셔야 그 고마움이 더 큰 거 잘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돈 필요하다고요. 너희 지금 내 앞에서 공치사 짓거리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내가 너희한테 언제 일하라고 부추기기라도 했어? 너희 스스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헛수고한 거 아니냐? 돈을 주실 게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일할 때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일은 일대로 시키시고 돈은 안 준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요? 도둑놈 심보? 첫째 너 말 한 번 잘했다.
고작 1년 눈에 훤히 보이는 아부나 떨어놓고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내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이 짓이 도둑놈 심보라는 걸 알아야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야? 시모는 한바탕 역정을 내곤 바로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과 동서를 데리고 가라고 호통을 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시댁으로 들어왔고 시모는 더욱 화가 난 얼굴로 두 아들에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 물건들 얼른 내 눈앞에서 치워라. 어디 마누라 앞세워서 부모 주머니에서 돈 빼내 나갈 궁리를 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어? 그냥 보아도 시모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을 알겠는데 시숙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도리어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아버지랑 엄마 노후 책임 못 져. 장남이 괜히 장남인 줄 알아?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게야? 현실이 그렇잖아. 아버지나 엄마 지금보다 나이 더 먹고 힘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기대야 할 텐데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맞아, 엄마. 둘째 형이 지금이야 엄마가 돈 줬으니 저렇게 잘해도 돈 떨어지고 집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도 아버지나 엄마를 잘 챙길 것 같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한테도 고루고루 나눠줘야 우리도 아버지나 엄마를 잘 모실 거 아니야. 시모가 몸이 불편해 한동안 고초를 겪을 때도 단 한 번 찾아온 적도 없던 사람들이 뚫린 입으로 부모 마음에 대못을 제대로 박더군요. 시모의 두 눈엔 한심함, 실망감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와 곧장 두 아들의 뺨을 올려붙이더군요. 이 녀석들이 네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나서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더니 부모 알기를 뭐로 알고 이딴 막말을 하는 게야? 아버지, 저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둘째네만 챙기시니까 섭섭한 마음에 그랬어요. 맞아요, 아버지. 형이나 저도 요즘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아줄 생각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고작 그거 해놓고 돈을 달라고? 그렇다면 너희도 우리한테 돈 내놓거라. 이때껏 키워주고 먹여주고 장가까지 보내준 돈, 그리고 너희 키우느라 매일같이 마음 졸인 값까지 다 돈으로 환산해서 내놔. 시부는 돈 타령을 하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돈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했죠. 시숙은 물론이고 시동생까지 말문이 막혔는지 그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시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모습이 더욱 화가 난다는 듯 더욱 단호하게 상황 정리를 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둘째한테 줬듯이 너희 통장도 물론이 있었다. 너희가 하는 걸 보고 언젠가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네 녀석들이 하는 꼴을 보니 그 돈으로 실버타운 예약이나 하는 게 맞겠어. 어디 부모한테 노후를 빌미로 되지도 않는 겁박이야, 겁박이. 아버지, 막내는 몰라도 장남인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제사 물려받을 것도 저고 두 분 돌아가시면 제사 모실 사람도 저라고요. 형,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집은 원래 장남, 차남 차별 없는 거 잊었어? 그깟 제사 나도 모실 수 있다고. 아, 제사가 걱정인 게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죽기 전에 그 제사 다 없애버릴 작정이니. 그런 줄 알고 두 번 다시 우리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오늘부터 나는 아들 둘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급기야 시부의 입에서 연을 끊겠단 말까지 나왔고 그때서야 두 사람을 비롯해 형님과 동서까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다신 그런 말 하지 않겠다며 빌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이미 시부와 시모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요. 결국 네 사람은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고
시부와 시모는 그날 밤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저인 섣불리 부모님을 위로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저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그 후 시부와 시모는 아예 이사까지 했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더군요. 시부모님들과 어떤 방법을 써도 연락이 닿지 않자 형님과 동서는 저를 찾아와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알고 있지? 아버님, 어머님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고 있잖아. 모르는 척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얼른 주소나 나한테 보내. 주소 알려주기 그러면 바뀐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연락이라도 닿아야 무슨 말이라도 해볼 텐데.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셨다고요. 자식들이 연 끊는 경우는 봤어도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는 무슨 경우야 진짜? 동서, 자식들이 부모 버리는 건 당연하고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건 안 당연해? 무슨 말이 그래? 부모들도 자식이 잘못된 행동하면 연도 끊을 수 있는 거야. 그날 네 사람 행동은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말이야. 형님은 돈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난 시댁에서 돈을 주기 전에도 돈을 받고 난 후에도 변함없었어. 그건 나보다 두 사람이 더 잘 알잖아. 저를 향해 노골적으로 화풀이를 하는 동서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곤 형님에게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전 주소 알고 있어도 알려드릴 생각 없어요.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뭐야? 동서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내가 계속 찾아온다고 하면 뭐 어쩔 건데? 계속 찾아와서 이래도 제 입은 열리지 않을 거고 매번 이런 식으로 저 괴롭히면 경찰이라도 불러 쫓아낼 거예요. 경찰?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가족끼리 이러기야? 가족이요? 언제부터 형님이나 동서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그간 두 사람은 절 그저 일 부려먹기 좋은 종 정도로 생각했던 거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님 혼자 고생하는 게 싫어서 참았지 두 사람 생각을 몰라서 참았던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경찰에라도 신고하겠다는 이 말이야? 고작 집으로 찾아와서 몇 마디 물었을 뿐인데 고작 아니라 이 정도면 난동이에요, 난동.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난동 그만 피우고 당장 나가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왔고 결국 저희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고요. 그러게 평소에 중간이라도 하지 잔머리만 굴리며 시댁 무시하더니 제 몫을 놓친 것도 모자라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뒷배마저 사라진 꼴이 보기 좋다 싶었네요. 그 후 들어보니 형님네는 당연히 장남 몫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머리도 나쁜 아들 교육시킨다고 가랑이가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빚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하고 가해도 계속 시키고 있다고요. 동선에도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결국 회사는 그만두고 퇴직금과 퇴출을 받아 가게를 오픈했지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망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부모님들은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고 저희도 그 근처로 집을 다시 옮겼어요. 시부모님들은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이고 요즘에 친정 부모님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 겸 운동도 하시고 낮에는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며 느즈막이 좋은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매년 2번 여행을 다니시곤 하는데 저희는 시부모님께 받은 돈을 여행 경비로 쓰고 있어요. 저희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버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되기도 하기에 그 돈을 욕심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죠.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가려고요. 저희 생활도 잘 즐기고 부모님들도 즐겁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말이에요. 이렇게 사연이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40을 훌쩍 넘긴 여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죠. 아마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는 말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그 별의별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죠. 가장 마지막을 장식했던 건 다름 아닌 이혼이었는데요. 결혼을 결심한 순간엔 한평생 행복할 거라 다짐했던 남자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아빠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였어요. 아빠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속을 절삭 가공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요. 직원 수는 4명으로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제법 튼튼한 회사였어요.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회사가 장남이고 저는 막내딸이라곤 하실 만큼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 급하게 납품해야 할 물건이 생겼다며 회사로 출근하신 아빠는 현장 일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평소에도 고혈압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라 관리 중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오며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급하게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빠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빠가 하루빨리 눈을 뜨길 바라는 일뿐이었네요. 아빠도 걱정이었지만 회사도 비상이 걸린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부재에 회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니 직원분들도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기엔 다른 회사 입사 1년 차인 햇병아리 사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남편에게 맡기자니 남편은 아빠 회사와는 너무나도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자신감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회사 내가 이끌어 볼게. 나 자신 있어. 뭐? 회사 운영이 자신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누가 들으면 직원 수가 4명이 아니라 40명은 되는 줄 알겠어. 뭐? 직원이 4명뿐이면 아무나 막 회사 맡아도 된다 이 뜻이야? 회사에 계신 분들 다 적어도 10년은 넘게 일하신 분들이야. 우리 아빠나 나한테는 가족 같은 분들이시라고.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크게 보면 우린 지금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신감? 4명?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단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난 그저 분위기 좀 풀어보려 한 말이고. 그리고 당신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내 목 이상은 해내고 있고 어딜 가나 일머리 하나는 좋단 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살았어. 남의 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인어른 회사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나 좀 믿고 맡겨줘 봐. 어차피 지금 다른 대안도 없잖아. 고민 좀 해보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잖아. 당신도 무턱대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아빠 회사 관련해서 공부나 좀 해도. 고민해보겠다는 말은 어디로 들었는지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전히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은 시모까지 불러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야기 다 들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야? 그냥 우리 아들 믿고 맡겨. 너
가족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는 줄 아니?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불안하긴 해요. 남편이 아빠 회사랑 관련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 일도 만족하면서 잘 일하는 사람인데 괜히 좋은 회사 그만두고 아빠 회사 맡았다가 후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빠 회사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긴 했지만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는 것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였어요. 혹시나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 친정을 도와주려다 좋은 회사 놓쳤다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하루하루가 급한 와중에도 저는 이렇게 고민과 생각이 많은데 남편 놈은 상의도 없이 덜컥 사고를 쳐버렸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면 걱정도 하지 말거라. 우리 아들 이미 회사 그만두고 사돈 회사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새 너한텐 회사 출근한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캐든가 뭔가에 대해서 고3 수험생처럼 공부만 하고 있어. 중간중간 현장에 가서 일도 돕고 오고 말이야. 네?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 그만 태우거라.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다 우리 아들이 네 친정 돕겠다고 이러는 건데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왜 계속 애만 태우는 거야? 너 이러다 네 친정아빠가 자식같이 키운 회사 쫄딱 망해버린다. 그때 가서 우리 남편 믿고 맡겨볼 걸 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자신 있다고 할 때 맡기란 말이야.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져 오더라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그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로 입사 한 번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상의도 없이 그만둬 버렸다니요? 물론 저를 위한 결정이었다곤 하지만 그 순간 화가 치솟아 오르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봤고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게 당신이 공부하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 회사 일도 해야 하고 바쁘면 야근도 해야 하는데 내 몸이 두 개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어. 아,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많이 양보해서 공부하려고 그런 사고를 쳤다고 치자. 그러면 나한테 왜 상의 한마디 안 했는데? 적어도 상의는 했었어야지. 상의하면 뭐하냐? 어차피 반대만 할 게 뻔한데. 뭐야?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해? 반대할 걸 알았으면 안 했어야지. 당신이 애야? 5살짜리 애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저질러? 내가 상의 한마디 없이 회사 그만둔 건 미안한데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말처럼 진짜 급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니야? 아무리 오래 일했던 사람이라도 생판 남한테 언제까지 회사 맡겨둘 건데? 그러다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내가 딱 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니까. 동네 가게에도 사장 없이 알바생만 돌리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하물며 회사는 오죽하겠냐고. 화는 났지만 들어보니 남편의 주장도 틀린 말은 없더라고요. 작업 반장님을 비롯해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사무일 업무나 거래처 미팅 등 중요한 일들에서 하나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정말 급한 건 회사이긴 했죠.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믿고 맡겨보기로 했어요. 제 입에서 알겠단 말을 듣고서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야 남편에게 허락한 조건을 말해주었어요.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간 2대1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니 시모가 돌아가길 기다렸다 말을 꺼낸 것이었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 무슨 조건? 앞으로 당신이 회사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은 나하고 작업반장님한테 검토받고 진행해. 검토? 나 신입사원으로 장인어른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임시이긴 하지만 사장으로 가는 거라고.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왜 작업반장님한테까지 검토 따위를 받아야 하는 건데?
나도 일을 배우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작업 반장님만큼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 순 없어. 현장 스케줄은 어떤지, 거래처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당신하고 난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걸 반장님은 알고 있단 뜻이야. 아무리 그래도 난 싫어. 당신 말처럼 반장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반장님 머릿속에 든 거래처 중요 문제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 난 그거 보면서 작업 지시 내리면 되는 거고. 세상에 직원한테 검토받는 사정이 어디 있어? 그냥 간단히 당신이 검토받기만 하면 불안 요소 없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굳이 그렇게 일을 이중삼중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무늬만 사장인 당신이 아빠 다음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 빠삭한 반장님한테 검토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난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틀려? 당신 말도 틀리지 않지만 난 싫다고 싫어. 내가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검토나 받으려고 그 좋은 회사 때려치우고 회사 맡는다고 한 줄 알아? 작은 회사로 옮겨온 만큼 대접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난 당신한테 사장 대접해준다고 해준 적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허울뿐인 사장이 아니라 사장 자리에 앉아있되 회사를 위해라면 밑바닥부터 뭐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그냥 재취업 준비해. 난 절대 양보 못하니까.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절 설득하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내건 크고 작은 조건을 어길 시 군말 없이 회사에서 나가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친정아빠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잘 해내는 듯 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거래처 장부를 살피는가 하면 시키지도 않은 현장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틈틈이 도면 그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작업물을 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여보, 요즘에 현장 일도 한다며? 힘들 텐데 괜찮아? 힘들어도 어쩌겠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때도 그렇고 거래처 미팅 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모로 현장 일을 알아야 대화가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째? 힘들어도 열심히 몸 굴려야지 뭐. 잘해놔야 장인어른 돌아오셨을 때 나도 큰 소리 좀 치지. 장인어른께 힘도 되고 말이야. 여보, 고마워.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줄 거란 생각도 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고 맡길 걸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나 좀 믿고 맡기라고 했지. 하여튼 내 말 참 안 들어요. 앞으론 내 말 좀 잘 들어. 알겠어? 네. 알겠으니까 앞으로도 고생해줘. 그렇게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엔 더 슬픈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빠였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아빠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셨고 그날 저와 엄마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며 웃어주시던 아빠의 얼굴이 눈앞에 훤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만 냈습니다. 정말 그저 숨만 쉬고 살기만 했죠.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캄캄해져 눈을 뜨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전화 한 통이 왔고 그날 이후 전 다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어준 연락은 다름 아닌 아빠 회사의 오래된 직원분으로부터 왔어요. 엄마와 제가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회사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야? 사장님이 너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처럼 아끼던 회사야. 그런 회사를 네 남편이 망쳐놓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웬만하면 너한테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저께는 글쎄 우리랑 가장 오래 거래했던 거래처를 그 자식 마음대로 거래를 끊어버렸다니까.
지금 작업반장님도 화가 엄청나서 이런 식이면 다 때려치울 거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회사부터 일으켜야지.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 다른 거래처들도 거래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도무지 정신을 안 차리려야 안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남편을 집으로 불렀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남편이 이때껏 아빠 회사를 갖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맞춰 남편이 저딴 짓을 벌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친정을 돕는 것이 아닌 사장 자리가 필요해서 바득바득 우겨 회사로 들어간 것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들어맞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들 이때부터 이혼 생각까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사장 자리 한번 앉아보고 싶다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한 것은 분명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그냥 남편이 회사를 나가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돌아왔고, 전 바로 회사에서 물러날 것을 권했어요. 여보, 지금 회사에 문제 생겼다며? 어? 그게 일이 좀 있었어. 내가 알아보니까 그 오래됐다던 거래처 사장 문제가 많더라고. 초면인데 막 반말을 하질 않나. 내 앞에서 뭐든 다 아는 척 하질 않나 그러잖아. 무엇보다 가장 별로였던 건 나한테 계속 장인어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무시하잖아. 사람 열받게. 그래서 내가 거래 끊자고 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긴 해. 남편이 거래를 끊은 이유는 생각보다 더 유치한 이유였어요. 아무리 들어도 악의 없이 한 말 같은데 남편은 그 말에 제대로 꽂힌 상태였죠. 아니, 많이 양보해서 설령 악의가 가득한 말이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각서와는 상관없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일이라 생각했죠. 당신 나랑 했던 약속 기억나지? 상의 없이 그런 일 독단적으로 벌였다간 회사 당장 나가기로 한 거. 심지어 당신은 지금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거래처에서 너도 나도 거래 끊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뭐? 나 나가라고? 당신 이제 우리 아빠 회사 나가지 마. 정 아빠 회사에 나가고 싶으면 사무실 직원으로 나가게 해줄게. 더는 사장 자리에 못 있어, 당신. 화를 내며 안 된다고 난리를 부릴 거라 예상했는데 남편은 생각과는 달리 일단 알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받은 시모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잘라? 네가 사장이야? 내 아들이 사장인데 네가 뭔데 회사를 나가라 말라 명령이야? 이번에 남편 때문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사장 자리에 남편 앉혀두는 건 무리예요. 그까지 손해 얼만데? 그리고 남자가 큰일 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척척 일 잘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되지. 시모의 반발은 거셌고 저는 신랑이 할 힘이 없었죠. 통하지도 않을 말로 싸우는 방법보다 각서를 보여주기로 했고 시모는 말없이 남편의 도장이 찍힌 각서를 보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각서 효력도 없다고 우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없는 효력도 만들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 남편이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모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여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란 생각도 못했어. 순간적으로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회사 생각도 하긴 했었어. 언제까지 그런 꼰대 마인드 가진 사람이랑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순간적이라도 자존심을 생각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가 책임지는 건 4명뿐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고, 당신은 남은 약속이나 지켜주면 돼. 미련 버리고 재취업 준비나 해. 저는 남편도 아무 말 하지 못했고, 회사는 한동안 제가 맡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망하는 것보다 망해도 제 손으로 망하는 게 후회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없이 배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남편이 친 사고 수습하랴, 직원분들 마음 돌리랴 하루가 모자라는데 남편은 취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제 화를 돋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취업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나?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한동안 좀 쉴 건데 왜? 이 꼴이 보기 싫었으면 날 그렇게 잘하지 말았어야지. 나 당신 덕에 백수 된 김에 좀 더 쉬면서 신중하게 일자리 알아보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 그 무엇보다도 실망스럽더군요. 점점 이혼을 생각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시모는 제 심란한 마음에 마침표라도 찍어주고 싶었는지 짐까지 싸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짐을 이렇게 싸서 오셨어요? 보면 몰라? 내 짐이잖아. 들어보니 너 그 코딱지만한 회사 일한다고 내 아들 잘 챙겨주지도 않는다고 하길래 내가 내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이렇게 왔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짐까지 싸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어머님 아들만 사는 집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만 사는 집은 아니라도 내 아들이 사는 집이 맞긴 하잖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내 아들 뒷바라지 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는 시모와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뼉만 치지 않을 뿐이지 표정으로 시모를 있는 힘껏 응원하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이혼이라는 2글자만 생각났죠. 그렇게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해지자 두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졌고 그 둘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이윽고 외출해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을 열어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내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지금 집이야? 집이면 문 열어. 나 집인데 문 안 열어줄 거야. 앞으로 당신은 당신 엄마 집에 가서 살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나 쫓아내는 거야? 보니까 당신이 어머님 뒷바라지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아서 편하게 뒷바라지 받으라고. 이미 짐도 다 싸서 당신 엄마 집으로 보내놨어. 그러니까 엄마 손잡고 엄마 집에 가서 마음껏 뒷바라지 받으면서 빈둥거리고 살아. 뭐? 당신 미쳤어? 이런 식으로 사람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내 집에서 사람 하나 내쫓는데 법정까지 찾아봐야 해? 어쨌든 난 당신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살아. 아참, 조용히 가는 게 좋을 거야. 시끄럽게 굴면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란 걸 눈치챘는지 난동을 피우지 않고 시모와 함께 시댁으로 가더군요. 이제 남은 것은 이혼이었는데 순탄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 급한 불부터 끄고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빠른 이혼을 위해서라도
주말을 포함해 밤낮 없이 일했네요. 그러던 와중에 법인카드 명세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늘 고생하는 직원들 먹을거리만큼은 아끼지 말라고 남편에게 준 카드의 명세서였죠. 아빠 휴대전화로 승인 내역이 오는 것이었는데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확인할 생각도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정신이 없어 카드까진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 순간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 나눈 대화가 떠오르며 아차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거래처 사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되지? 그럼 회사 일로 쓰는 돈은 다 법인카드로 해. 그런데 한도가 넉넉한지 모르겠네. 얼마나 남았으려나? 혹시 쓰다가 안 긁히면 당신 카드로 쓰고 청구해. 당신도 한도가 얼마인지 몰라? 대략적으로도 문자 같은 거 안 와? 나도 잘 몰라. 아마 넉넉하게 해뒀을 텐데 잘 모르겠네. 문자도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가 쓰러지시면서 휴대전화도 망가져서 수리해야지 하면서 아직도 못했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면 장인어른 휴대전화로 문자가 간다. 이거네? 그렇지. 격리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런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관리했었으니까. 그나저나 아빠 휴대전화는 언제 고치지? 고치긴 고쳐야 하는데. 내가 고칠게. 마침 내 휴대전화도 이상해서 조만간 서비스 센터 갈 거야. 그때 내가 고쳐오지 뭐. 그럴래? 그러면 좀 부탁해. 남편은 그때 자신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든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일도 그따위로 한 남편이었는데 법인카드라고 제대로 썼을 리가 없을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법인카드로 직원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닌 자기 사심을 채우고 다닌 것도 모자라 허튼 짓거리까지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브랜드명으로나 가격으로나 명품 가방을 산 것이 확실한 것부터 호텔까지 외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했죠. 멍청한 남편놈은 회사에 뼈를 묻을 거라 생각했는지 명세서 따윈 신경도 안 쓴 듯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무실 업무는 단독으로 맡고 있었으니 명세서 따위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아빠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고장난 휴대전화는 자기 손에 있었으니 더 안심을 했던 것이죠. 이혼하겠다고 결심이 선 상황이긴 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꽤 충격이더군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당연히 그럴 짓하고도 남을 놈이었단 생각이 충돌하며 자괴감까지 들었네요. 저딴 인간을 믿고 결혼까지 한 것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책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회사 내 급한 일은 대충 정리가 끝났고, 얼른 정신을 차려 이렇게 좋은 증거들이 넘쳐날 때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뒤통수를 더 세게 치기 전에 먼저 나서서 남편의 뒤통수를 치기로 한 것이었죠. 바로 흥신소에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의뢰했고,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였는데 세 사람은 이미 한 가족인 양 정감이 넘쳐나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가 평소에도 참 곱다 싶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단아한 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신걸요? 남들이 보면 어머님께서 예비 신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쩌면 피부가 이렇게나 고우세요? 그래? 곧 우리 아가 부모님 만난다고 며칠 피부 관리에 신경 좀 쓴 보람이 있구나. 그나저나 이렇게 상견례를 빨리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한 게야? 우리 아들 이혼한 거 알고 별말 안 하셨니? 저도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도리어 이혼한 게 무슨 흠이냐고 하시던데요. 아무래도 이 사람 첫인상이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워낙 예의도 바르고 착하잖아요. 거기에다 저 하나뿐이라 아빠가 늘 사위 타령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사위만 생기면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해주시겠다고요.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제가 남자 한 명 안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부모님이 더 급하게 서두르자 하시던걸요? 제가 따로 설득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그거 천만 다행이구나. 하긴, 우리 아들이 이혼한 거 그거 하나 딱 흠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완벽에 가까우니까. 우리 예비 사돈들도 그걸 알아보신 게지. 우리 엄마 또 시작이다. 자기가 이해해. 원래 엄마들 눈엔 자식 흠은 안 보인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괜한 오해하지 마. 우리 엄마 아들 타령하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마 아니니까. 오늘 좀 들떠서 더 이러는 거야. 이해하지? 그럼 이해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저런 말씀 많이 하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최고다 하시면서 자식 자랑 부모님들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정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어머님. 이혼남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눈은 똑바로 뜨고 호적을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다고 할 땐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특히나 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땐 어찌나 화가 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쩌면 이해심도 이렇게나 넓을까? 우리 아들이 그런 것 말고 처음부터 우리 예쁜 아가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는?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 우리 자기 불편하게. 내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아가, 너도 이해하지? 너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무섭다고들 하는데 나는 며느리살이가 무서울 지경이었다니까. 시댁에 와서도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라, 밥 차려라. 간이 맞다 안 맞다 잔소리하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밖에선 다른 남자까지 만나고 돌아다녔어. 그때 우리 아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결혼하면 아빠가 집에서 내조만하게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로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어머님께도 잘하고요. 그래? 내가 뒤늦게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면서 다 살겠구나. 말만으로도 고마워, 아가. 시모는 자신이 한 짓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폐륜으로 몰아가고 있더군요. 거기에다 불륜녀로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죠. 남편은 제대로 있는 집 자식인 척을 하기 위해 외제차까지 뽑은 모양이더라고요. 가진 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로 사는 시댁이 다인 주제에 부잣집 여자 하나 꼬셔보려고 고생한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도 화가 다 풀릴 것 같지도 않았죠. 자고로 최고의 복수란 상대방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탄산 조각을 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먼저 엄마에게 연락을 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제가 남편에게 사준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그 방이라 확신했죠. 엄마와 전 힘차게 방문을 열고 웃음꽃이 핀 곳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저희의 등장에 화기애애하던 상견례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듯 식어갔습니다. 특히나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참 볼만했어요. 시모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까지 더듬으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하지.
들어보니까 여기서 당신 상견례 한다고 하길래 구경하러 왔어. 신기한 경험이잖아? 난 이혼한 적도 없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 당신은 기분이 어때? 이건 뭐 두 집 살림도 아니고 두 집 살림 예정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두 여자랑 살려고 하니 기분이 좋아? 막 설레려나? 한껏 비아냥대며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제 말은 사뿐히 무시하고 상간녀와 상간녀 부모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스토커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야, 이 말 듣지 마. 이 여자 내 전 부인인데 바람난 남자랑 헤어졌는지 계속 날 쫓아다녀. 왜 내가 말했었잖아.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제 말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 정말 깨끗하게 이혼했고 이젠 이 정신 나간 여자랑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간녀와 부모들은 남편의 말을 더 믿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준비한 이혼 소장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혼? 난 한 적도 없는 이혼, 넌 도대체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 이혼 소장은 어떻게 작성이 됐겠니? 이혼 전문 변호사가 오늘 작성해준 소장인데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돈 많이 주고 허위로 적어왔나 보지.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놔줘. 우리 이혼했잖아.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어? 당신이 나 싫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도망가서 한 이혼이었잖아. 내가 그렇게 다 용서한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빌 때는 뒤도 안 보고 가버리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다른 사람이랑 행복한 꼴이 그렇게 배가 아팠어? 나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자, 어? 정말이지, 저도 깜빡 속을 대본과 연기력이더군요. 순간이지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 착각이 들 만큼 완벽한 연기력이었죠. 거기에다 심호까지 나서 거짓말을 해대는데 사람 하나 정신병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었네요. 사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주 몹쓸해요. 툭하면 지금처럼 거짓말하고 사람 모함하는데 저도 얘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자기 엄마까지 끌고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쟤나 제 엄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라고요. 아무 예상 못하고 들이닥쳤다면 두 사람 거짓말에 꼼짝없이 당했을 텐데 이미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등본을 휴대전화에 받아놓은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본이 보이게 휴대전화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이래도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할 거야? 이래도 내가 아픈 거라고 할 거냐고요. 와, 너 진짜 연기 잘한다. 순간적으로 나도 내가 네 말처럼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았다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 바람은 내가 아니라 네가 피우고 있고 정신은 나랑 내 엄마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가 아픈 거라고 말해보란 말이야. 우리 아빠 회사 다 말아먹으려고 해서 내쫓았더니 잘 사는 집 여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니? 왜? 저 여자 부모님 회사도 손대서 다 망하게 하게?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니,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워낙 한 거짓말도 많고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 또한 커 보였습니다. 그들만큼이나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바로 상간녀와 그 부모님이었어요. 등본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상간녀를 향해 다시 한번 남편이 어떤 놈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인간한테 일단 이혼 소송할 거고요. 친정회사 법인카드로 그쪽 백을 비롯해 이것저것 사주느라 쓴 돈도 횡령으로 엮어서 모조리 고소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건 빚 한 점 없는 소송뿐인 인생일 텐데 이런 남자라도 괜찮다면 데리고 가서 살아요. 아참, 참고로 저기 인자한 미소로 일관함에 앉아있던 이 남자 엄마 장난 아니에요. 우리 아들 타령하면서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집으로 쪼르르 어찌나 잘 달려오는지 극성도 그런 극성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혼집 구할 때 함께 살 2층 집으로 구해요. 저 인간이나 저 집구석이나 집해올 능력 없으니까. 2층 집도 그쪽이 구해야 할 거예요. 폭로가 끝나자 상간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아니,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이 말이 다 사실이냐고. 애초에 이혼한 적도 없던 거였어? 그게 곧 이혼할 예정이긴 했어. 나 이 여자랑 별거 비슷하게 하는 중이었고 곧 이혼하려고 변호사도 만나고 다녔었다고. 단지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이야. 나 자기 정말 사랑하고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던 건 진심이야. 믿어줘.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나한테 돈은 물쓰듯 쓰면서도 사업 자금 부족하다고 투자 이야기 꺼낼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 나한테 투자금 뜯어내려고 접근했니? 아니면 저 여자 말처럼 우리 아빠 회사 어떻게 해보려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게 처음엔 자기보다 자기 조건이 더 끌렸던 건 맞지만 자기 만나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이혼했던 거짓말까지 한 거고 그만큼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하고 생각해주면 안 돼? 자기도 나 사랑하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다 집어치우고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간 투자금부터 내놔. 상견례 날짜 잡고 받아간 돈 내놓으라고. 그 와중에 남편은 돈까지 받아간 모양이더군요. 아마 상간녀는 남편 놈이 법인카드로 돈을 물쓰듯 써대니 백수는커녕 거지 집안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었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안 속고는 못 베긴다고 하더니 남편과 시모가 마음먹고 벌인 사기 행각에 꼼짝없이 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돈부터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러댔고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이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 돈 없어. 다 썼어. 자기랑 다니면서도 쓰고 우리가 타고 온 차 사느라 다 썼어. 왜? 내가 최근에 산 외제차 말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아니다. 이런 말 해봤자 뭐해. 너 가만 안 둘 거야. 사기죄로 나 너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기다려. 합의? 딴 거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도 마. 상간녀와 그 부모님이 떠나고 남편은 마지막 살 길을 찾고 싶었는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닌 친정 엄마에게 말이에요. 저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잔머리를 써 엄마에게 매달린 것이었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순간에 그릇된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집사람 사랑하는지. 저 집사람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누가 자네 장모인가? 아까 자네가 한 말 잊었나? 이혼한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혼했다면서 우리 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사랑? 지나가는 똥개도 자네 말은 안 믿겠네. 장모님, 그러지 말고 저 좀 딱하게 여기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실수 한 번 해서 그렇지 이날 이때껏 살면서 실망하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시고 집사람 설득 좀 잘해 주시면 정말 종처럼 살겠습니다. 종? 우리는 자네 같은 종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군말 말고 내 딸한테서 떨어져. 엄마는 화를 내며 바짓가랑이를 잡은 남편을 밀어내버리더군요. 이도저도 되지 않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잘 생각해봐. 당신 지금 힘든 시기잖아.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혼자 회사도 책임져야 하는데 나랑 이혼까지 하면 당신 너무 힘들어질 거야. 당신 생각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응?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아직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난 못해 절대. 그냥 외도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해놓고선 사랑? 누가 널 사랑하기나 한대. 나 너 사랑 안 해.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빠 입에 올리지도 마. 역겨우니까.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혹시 당신 아까 그 여자가 나한테 준 돈 때문에 피해당할까봐 이래? 나 외제차 산 거 팔고 우리 집 다 처분하면 그 여자한테 투자받은 돈 다 갚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당신한테 피해 갈 일도 없을 테고 우리한테 걸림돌 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누가 너 같은 줄 알아? 난 네가 뭐라고 하든 이혼 꼭 할 거고 횡령죄도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그나마 멀쩡한 손목 꺾어버리기 전에. 끝까지 파렴치하게 구는 놈을 뿌리치곤 돌아왔네요. 한시라도 그런 인간과 가족으로 있기 싫어 빠르게 이혼했고요. 그 후 저를 비롯해 상간녀의 고소가 이어졌고 전 남편이 쳐놓은 사고가 워낙 많아서 외제차는 물론 전 시댁집까지 빼 합의금을 마련했지만 그걸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한 전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면 교도소행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해결책이 도저히 없었던 시모가 염치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앞날 창창한 젊은 애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 넌 돈도 많지 않니? 너한텐 얼마 안 되는 푼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써주려무나. 정말이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죠. 언제는 저를 보고 정신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때 보니 시모 정신이 더 아파 보이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아들 때문에 인생 흠집 제대로 난 저에게 찾아와 뻔뻔하게도 저딴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푼돈? 그렇게 푼돈이면 아줌마가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저는 그쪽 아들한테 그까지 푼돈 쓸 생각도 없으니까요. 양심이 있어 없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그딴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대로 두면 내 아들 깜빵 가게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다신 안 찾아올 테니 돈만 좀 해주면 안 될까? 너도 잘 알지 않니? 나 내 아들 감옥 보내고 하루도 못 산다. 단 사람 둘 살린다 생각하고 돈 좀 해주려무나. 응? 아가야,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급기야 전시모는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고 그런 전시모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누가 그쪽 아가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 짜내면서 빌면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아세요? 그쪽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그때 생각이 떠올라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결혼 생활 중에도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 이혼까지 한 지금도 왜 이렇게 절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난요, 아줌마를 봐서라도 그딴 인간 절대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살리세요. 엄만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단호하게 나가자 시모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워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고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면서 말이죠. 난 네가 돈 해줄 때까지 여기서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어차피 내 아들 못 보고 못 사니까 여기서 그냥 뼈를 묻으련다. 그러니까 이런 내 꼴 보기 싫으면 돈 내놔. 내 아들 살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누가 보면 내가 돈이라도 빌린 줄 알겠어요. 여기서 이래도 절대 안 줄 거니까 얼른 가세요.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미 망한 인생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돈이나 내놓으란 말이야. 돈도 내놓고 우리 아들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하는 수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저리도 보고 싶다는데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지체 없이 경찰에 시모를 신고해버렸고 시모는 경찰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갔죠. 구치소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극적으로 제외하라는 저의 배려였네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은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전 시모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 마음을 흠집내고 속여먹은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결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그 악연들을 끊어냈고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어느새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처음 이혼했을 때보다는 이제 이혼이란 말에 화가 나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죠. 전 그만큼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만큼이나 아빠가 남겨주신 회사 또한 잘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 수 10명의 회사가 되었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심 재혼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전 딱히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연애는 몇 번 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지금 삶에 만족한다는 뜻 아닐까요? 이혼을 하며 제가 느낀 한 가지는 세상에 스스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잘 살아내보려고요. 그럼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